반갑습니다. HBM을 대체 또는 보완할 미래의 고성능 그리고 고확장성 메모리의 모습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AI의 혁명, 지금 이 순간에도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다음 카드들이 있습니다. HBM의 한계를 뛰어넘어 메모리와 연산의 경계를 허물 차세대 기술들, 예를 들면 PIM, CXL, 멀티칩 모듈, 코패키지드 옵틱스 등등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승자가 AI의 미래를 지배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매우 낯설지만 곧 익숙해질 반도체 최대의 난이도, 이러한 용어들을 오늘 그리고 이 복잡한 미래 기술의 트렌드를 가장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먼저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PIM, Processing in Memory라고 하죠. 이것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봅시다. PIM은 단어 그대로 메모리에서 일부 연산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메모리에서 연산을 한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프로세서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메모리에서 가져온 후 결과를 또 다시 메모리에 기록해야 하는데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오가는 어쩔 수 없는 대역폭의 제약이 있다 보니 전체적인 AI의 연산이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는 메모리에서 일부 연산을 수행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을 대폭 줄일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PIM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메모리를 주고받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PIM이 도입된다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림의 가상적인 공장을 우리가 좀 볼까요? 1년의 생산 과정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PIM이 왜 더 효율적인 연산 방법을 제공하는지 좀 알아봅시다. CPU와 GPU 같은 장치는 극히 제한적인 공간의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제조 공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메모리는 전적으로 원자재나 중간 가공 중인 중간 자재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창고로 보고요. 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번의 절단과 1번의 도색을 수행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생산을 위해서 3번의 공장과 창고 간의 왕복 자재 이동, 즉 원자재 창고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단계, 첫 번째 한 번의 절단이 필요하고요. 또 창고로 이동하고 창고에서 공장으로 이동한 뒤에 또 두 번째 절단이 이루어지고요. 또 창고로 이동하고 또 창고에서 공장으로 이동한 뒤에 도색하게 되는, 이래서 공장에서 완제품 창고로 다시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만일 10,000개의 제품을 만든다면 6만 번의 이동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만일 창고에서 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주어진다면 이동은 왕복 1번으로 10,000개의 제품의 경우 10,000번의 이동만으로 충분하게 될 겁니다. 전력 소모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어플리케이션에서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가 가능해진 PIM은 C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이 대폭 줄어들어 AI 가속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냉각의 부담으로부터 훨씬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삼성전자 발표에 의하면 HBM PIM은 기존 HBM 대비 70% 더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 같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전력 소모가 심한 AI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 HBM 메모리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 PIM을 보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HBM2를 기반으로 하였고요. 메모리 내부에 각 뱅크에 인공지능 엔진을 장착하고 병렬 처리를 극대화해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HBM PIM은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가 가능해 C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을 대폭 줄일 수 있고요. AI 가속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HBM4에는 이미 일부 PIM 기술이 적용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와 매우 유사한 개념인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PN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메모리는 그대로 두고요. 그 대신 메모리 근처에 작은 연산 유닛, 주로 ALU나 AI 코어 같은 거를 이제 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훨씬 공정상으로 구현 난이도가 낮았던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 PNM이 또한 대두됐던 미래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이 PNM을 제쳐버리고 PIM이 급하게 부상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AI 가속기 같은 경우 데이터 이동이 갖는 전력 소모가 전체 시스템 소모의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데이터 병목이 큰 문제죠. 즉 이제는 계산이 느린 게 아니라 데이터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게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또한 AI 연산은 이미 너무 메모리 집약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HBM PIM 적용 시 AI 추론에서 성능은 약 2.5배, 전력 효율은 60% 개선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PIM을 만들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HBM 공정이 너무 고도화돼서 D램 내부의 로직 트랜지스터의 삽입, 전력 신호의 무결성 관리라든지 TSV의 열적 설계 등 이런 그 난제들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공정 난이도는 여전하지만 이미 산업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거죠. 자, 두 번째 미래 기술인 CXL, Compute Express Link라고 하죠. 이 새로운 고속 메모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CXL이란 CPU와 메모리 가속기를 연결하는 고속 인터페이스의 프로토콜, 일종의 규약이죠. 즉 통신의 약속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현재 컴퓨터는 CPU는 오로지 자신만의 메모리를 갖게 되고요. GPU도 자신만의 메모리를 갖게 되는데 둘은 서로 절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XL이라는 통신 약속을 개선하게 되면 하나의 메모리 풀이 있고요. 거대한 메모리 풀이 있고 CPU와 GPU가 서로 사이좋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호스트 서버의 메모리까지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PCI라는 하드웨어 잘 아십니까? 일종의 그 인터페이스죠. 여러분들 데스크탑 PC를 보면 그래픽 카드를 첨가한다든지 SSD를 첨가한다든지 사운드 영상 처리 카드 같은 것들 있죠. 그래픽 카드 이런 거. 이런 확장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 꼽는 슬롯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PCIe라고 하죠.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라는 겁니다. 이 PCI가 연결 통로인데 일종의 CXL은 이 연결 통로를 통해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XL은 기존의 PCI 인터페이스하고도 호환이 되지만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요. CPU, GPU 등등 각종 논리 칩들을 장치의 고속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DDR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 높은 용량,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여 공유하게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노트북 PC의 용량이 무한대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나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내 모든 전자기기들이 엄청난 용량의 저장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마치 같은 생각을 한 듯 함께 연산하는 상상은 해보셨나요? 자, 오늘 저는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인간의 상상을 실현시킬 방법이 CXL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CXL에서 익스프레스란 빠르게, 그리고 L에 해당하는 링크란 연결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연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CXL의 가치는 첫 번째, 매우 빠른 속도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한다는 걸까요? 대표적인 것이 CPU 또는 GPU와 같은 연산 칩들을 말하는 겁니다. 메모리가요. DDR이라는 메모리 규격으로 D램은 동작되는데요. 잘 알다시피 DDR 설계상의 한계 탓에 가정용 데스크탑 PC에는 4개, 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서버용 컴퓨터에는 16개의 D램 모듈을 붙이는 게 고작입니다. 이러한 CPU나 GPU는 DDR의 특성상 직접 연결된 로컬 메모리만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D램의 병목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CXL은 이런 기존의 DDR 규격 D램에
확장성을 주고요. 파격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CXL은 CPU, GPU와 외부 메모리 자원 간의 캐시 일관성 유지 및 메모리 확장을 위한 저지연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언어이고 규약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접근 가능한 로컬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PCI 슬롯에 꽂힌 CXL 메모리 모듈도 GPU나 CPU 주소 공간에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직접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즉 CXL이 고도화되면 GPU 입장에서는 HBM보다는 느리지만 확장 가능한 저렴한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은 당연히 직접 연결된 HBM 같은 메모리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이 인터페이스는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연 시간도 높고 방식 자체가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모리를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PCI의 통신 계층 프로토콜을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PU와 GPU 같은 장치들이 서로 같이 메모리에 접근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메모리 확장의 혁신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GPU가 자체 로컬 메모리인 HBM 외에도 PCI에 연결된 GDDR이라든지 DDR 같은 메인 메모리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보다 일찍 CXL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2021년 5월 업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제품 개발을 시작했고요. 2024년 2분기에는 CXL의 다음 버전 규약이죠. CXL 2.0을 지원하는 256GB 제품을 출하하고요. 주요 고객사와 테스트 중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제품이 CXL 메모리고요. 이 CXL 메모리는 최소 1.28 페타바이트의 CXL 연결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의 예측에 의하면 CXL 시장이 2024년 하반기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2025년부터 성장해서 2028년 본격 개화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다수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품의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등 CXL 컨소시엄의 15개 회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속도는 어떨까요? 메모리 계층도 CXL의 대기시간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속도는 CPU에 직접 연결된 기존 D램들보다는 약간 느려도 상당히 빠른 거고요. CPU와 별개로 설치되는 메모리여서 확장성은 시쳇말로 어마무시합니다. CXL 버전 2.0 기준 속도로 PCI 5.0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기존 DDR4 메모리보다 최대 4배 빠른 속도, 최대 320G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다음 버전인 CXL 3.0에서는 PCI 6.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요. 최대 640GBps의 전송 속도를 갖습니다. 자, 두 번째 CXL의 중요한 공유 특성입니다. CXL의 표준이 등장하기 전에 연산 칩들이 메모리를 안전하게 공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칩 간 통신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곳에 사용되는 내장 GPU와 CPU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CPU와 내장 GPU 간의 협업이 쉬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들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실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CPU와 내장 GPU는 공유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칸막이를 친 형태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추가로 CPU용 메모리를 GPU가 더 사용하려면 그림과 같이 CPU와 GPU는 일단 서로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해야 할 데이터를 복사를 한 뒤에 작업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낭비로 보이지 않나요? 메모리 공유만 잘 이루어진다면 GPU와 바로 과정 2를 따라서 요 아래쪽에 있는 과정을 따라서 수행하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왼쪽 그림과 같은 기존 컴퓨터 모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컴퓨터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쌓아놓은 수많은 노하우 안정성들을 포기하고 불모지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CXL 솔루션은 로직 반도체 회사, 예를 들면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과 메모리 회사 모두 CXL 표준에 근거해서 공동으로 움직여야만 이 불모지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즉 CXL 3.0 이후의 미래 모습은 중앙에 놓인
고속 대용량의 공유 메모리를 놓고 여러 개의 장치들 GPU나 CPU 그리고 TPU 또는 연산 로직 장치들이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CXL이라는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장치를 연결해 CX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또한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심지어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까지도 호스트 컴퓨터의 메모리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AI 시대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컴퓨팅 기기들이 따로따로 연산을 진행하던 것을 모든 CPU와 GPU와 메모리들이 한 팀이 돼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병력 현상은 사라질 수 있고요. 연산 스피드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그 CXL과 같은 방법으로 완전히 HBM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GDDR 기반의 CXL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훈련, 딥러닝과 같은 학습 시 필요한 초고속 그리고 엄청난 대역폭의 요구는 여전히 HBM의 전유물입니다. 그러나 CXL과 GDDR의 조합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만일 이런 CXL 메모리 모듈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요, GDDR 비용 공정 수율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가능하고요. GPU 내부의 HBM과 외부 GDDR을 CXL로 연결한 그런 메모리죠. 이라는 혼합형 메모리 아키텍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시 자주 쓰는 연산 관련 데이터 교환은 그냥 HBM에 맡기고 자주 쓰지 않는 그런 기능만을 CXL, GDDR 이 조합에 맡기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이렇게 내봅시다. HBM은 여전히 성능 최상위의 AI 작업의 필수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CXL의 고도화는 GDDR 기반의 모듈이 AI에서 보조 메모리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는 시스템의 가격과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이 HBM이라는 것이 엄청난 비싼 메모리고 그 수율이 높지 않은 그런 공정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의 미래 기술을 좀 같이 봅시다. TSV를 통한 칩의 3차원 적층은 점차 그 공정이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 공정의 어려움이 극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HBM의 수율 감소와 공정 가격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HBM의 광대학은 유지하면서 공정을 좀 더 쉽게 하고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 칩들을 수직으로 적층하지 않고 이런 인터포저 위에 오른쪽처럼 옆으로 배열하되, 수평으로 배열하되 인터포저 위에서 매우 고밀도의 I/O 라인들을 뭐 수천 수만 핀의 개수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최종 메모리 칩의 면적은 이렇다면 훨씬 커지고 이에 따라 I/O 라인의 길이도 증가해서 실질적인 대역폭이 기존의 HBM에 비해서 다소 낮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장점을 갖게 됩니다. 우선 TSV가 사라지고요, 다이를 적층 본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율의 상승이 자명하고요, 공정 단가가 급감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층하지 않은 그 수평으로 접합시킨 메모리들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 열방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개념들의 시도가 AMD의 인피니티 패브릭 플러스 2.5D 인터포저라는 것이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멀티칩 모듈이라는 그 구조들을 다들 지금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소개되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광통신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대역폭을 갖습니다. 가상적인 이 Co-Packaged Optics라는 구조는 기존의 HBM이 갖는 대역폭의 한계를 까마득히 뛰어넘기 위해서 칩과 칩 사이에 광배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광섬유 여러분들 보시듯이 그런 빛에 의한 신호 교환을 해주는 광배선을 활용하는 초고대역폭 메모리를
메모리를 만들고요. 또 이것을 NPU와 또 결합도 이런 그 광통신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림 중앙에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NPU 칩이 있고요. 이 NPU 주변에는 이런 그 초고대역폭 메모리 스택을 보고 계십니다. 이는 HBM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D램 다이가 수직으로 적층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연결은 TSV가 아니라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죠. 광도파관을 이용해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인데요. 즉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입니다. 기존의 HBM이 TSV와 같은 정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리 이 구조는 빛의 속도를 활용해서 훨씬 높은 대역폭과 낮은 전력 소모를 달성합니다. 이 도파간로는 메모리 스택 내부와 NPU 칩 내부 또는 NPU와 메모리 칩 간의 단거리 고속 통신에도 사용됩니다.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 신호에서 발생하는 저항, 캐패시턴스, 인덕턴스와 같은 문제는 전혀 없게 되고요. 따라서 신호 감쇄와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옵티컬 인터가이드, 광상호 연결 가이드라고 번역을 해볼까요? 이러한 것들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PU는 여기 보시는 NPU는 외부의 가속기, 외부의 이런 AI 가속기와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NPU 블락과 또 다른 NPU 블락 간에 그리고 NPU와 메모리 간에도 광도파간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 이 CPU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초고대역폭을 갖습니다. 빛의 속도를 활용해서 기존의 정기적 배선의 대역폭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는 AI 또는 초고속 컴퓨터 이런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사실상 전면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저전력 소모 역시 당연합니다. 전기 신호와 달리 빛은 전송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서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력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은 빠른 전파 속도 때문에 데이터 전송 지연이 극도로 최소화됩니다. 또한 보다 고집적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파가는 전기 배선보다 더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통신 채널을 집적할 수 있어서 총 시스템인 패키지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던 HBM 이해하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작은 칩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래 기술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들이 내다보는 통찰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다음 세상을 바꿀 기술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